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속 비상계엄 실행 계획을 통해 12.3 내란의 실체가 더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노상원 수첩엔 계엄 이후 민주당에 배치될 군부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심지어 계엄에 반대하는 일반 국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지상작전사령부까지 투입하려던 걸로 보이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체포 후 사살을 위한 폭파나 독살 방안, 그리고 폭력배 동원 계획까지 적어놨는데 많게는 국회가 있는 여의도에서 50명, 언론계에서 200명을 1차 수집하겠다는 내용도 드러났습니다. 첫 소식 고병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엔 행사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체포를 의미하는 수거팀 구성 아래 행사부대 지정이라고 쓰여 있고 기무사와 경찰을 활용해 수거 조치한 뒤 행사는 한 달 정도라고 적었습니다. A부터 D까지 알파벳 등급으로 분류한 체포 대상자들에 대한 검거 작전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역행사에 대비해야 한다며 민주당 쪽 전담으로 9사단과 34단을 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고양에 위치한 부대로 역행사, 즉 검거작전 행사를 막지 못하게 군을 배치하려 한 걸로 해석됩니다. 수첩 속 수거 대상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정청래, 김용민, 김의겸, 고민정, 윤건영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9사단과 34단이 배치되진 않았지만 민주당사는 실제로 계엄군 투입 대상으로 지목됐습니다. 국회하고 선관위 세 군데 민주당사 여론조사권 임무 중지하고 철수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다음 철수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사령관의 이름, 역할과 함께 용인이라는 글자 옆으로 역행사 방지대책 강구란 문구도 포착됐는데 국민적 저항에 대비해 경기도 용인에 있는 지상작전 사령부까지 동원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거 조치를 행사한 뒤 체포된 이들을 사살하려 했던 여러 계획도 확인됐습니다. 수거 대상 처리안이라는 소제목 아래 연평도 이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미도항을 정찰하기 위해 집행인원은 하차하고 하차 후 이동 간 적정한 곳에서 폭파하도록 한다고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이어 연평도 행사 후 같은 방법은 어렵다며 막산의 잠자리 폭발물을 쓰는 방법과 함께 확인 사살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음식물, 급수, 화학약품 문구도 발견됐는데 독살까지 염두에 둔 걸로 추정됩니다. 수첩에는 1차 수집 대상으로 국회가 있는 여의도가 30에서 50명, 언론 쪽이 100에서 2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마지막 페이지엔 촛불 집회 주모자들과 좌파 방송사 주요 간부들을 지목하며 주먹들을 이용해 분쇄시킨다고 썼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워낙 빠르게 불이 번지고 연기가 많은 상황에서 현장의 작업자들은 미처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 현장에 쌓여있던 자재가 대피로를 막았을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이승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이 최초로 시작된 곳은 1층 실내 수영장 부근으로 추정됩니다. B동 1층에서 시작된 불은 삽시간에 옆 로비동으로 옮겨붙었고 급기야 또 다른 건물인 C동으로까지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자 6명은 모두 1층 실내 수영장 공사 현장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불이 처음 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과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직후 불길과 검은 연기가 급격히 치솟아 순식간에 유독가스를 흡입해 대피가 어려웠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불이 난 종합리조트는 올해 상반기 개장을 앞두고 마감 작업이 한창이라 공사 현장 곳곳에 인테리어에 사용할 가연성 내장재가 쌓여 있었고 이것이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내장재는 대체로 불이 잘 붙기 때문에 불이 붙지 않는 마감재를 덮어야 하는데 공사 중이라 마감 처리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특히 바닥에 널려있던 인테리어 자재들이 대피로를 막아 탈출이 더 어려웠을 거라고 파악했습니다. 부산 소방본부가 공개한 화재 현장 내부를 보면 좁은 복도 양쪽에 무엇인가가 쌓여 있다가 검게 탄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대피하는 중에 인테리어 자재 때 장애물이 발생을 해서 그대로 대피로를 방향 감각을 잃은 것 같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사 현장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지만 정상 작동했는지 여부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4월 착공한 반야트리 호텔은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로 오는 5월 개관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MBC 뉴스 이승엽입니다.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고 김하늘 양이 영면에 들었습니다. 가족과 추모객 등 많은 사람들이 함께한 하늘 양의 마지막 가는 길은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눗방울 장난감을 들고 아무 걱정도 없는 듯 밝게 웃고 있는 사진 속 아이. 나흘 전 세상을 떠난 고 김하늘 양이 영면에 들었습니다. 하늘이를 떠나보내는 길, 너무 일찍 먼저 가버린 아이를 부르는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사진 속 하늘이를 쓰다듬으며 마지막 손길을 건네면서도 쉽사리 딸을 보내지 못합니다. 닷새간의 장례를 마친 하늘이는 대전 추모공원에 안치되며 영면에 들었습니다. 가족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늘이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자식을 기르는 부모의 마음으로 그렇게 왔습니다. 매스컴 보고 그렇게 온 겁니다. 하늘이가 다니던 학교에도 마지막까지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예쁘고 가장 빛나는 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곳에서는 진짜 행복하게 잘 살기를 이 아줌마가 바래줄게. 병원 측도 애도의 마음을 담아 3천만 원가량의 장례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 김하늘 양은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인 40대 여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피의자의 집과 차량을 압수수색한 수사 전담팀은 범행 후 자해한 피의자의 건강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범행 경위를 밝힐 예정입니다. 또 악성 댓글 100여 개에 대해 삭제를 요청하고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높은 물가로 지갑을 닫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구매를 해도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가 늘면서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최근엔 온라인에 비해 확실한 강점이 있는 신선식품을 전면에 내세워 손님들을 매장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문을 연 창고형 할인점. 개장과 동시에 손님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린 건 정육 코너입니다. 제품 크기에 비해 단가가 싸기 때문입니다. 소분해서 먹을 수도 있고 그만큼 가격이 또 저렴하니까. 2.7kg짜리 국산 삼겹살의 경우 100g 단위로 환산하면 1,700원대로 일반 마트보다 10% 넘게 저렴합니다. 냉동 생선도 1kg이 넘는 대용량, 과일은 아예 박스채로 팝니다. 고기랑요, 자반, 불고기 금방 먹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형님네 조카들이 와가지고도 같이 먹고. 고물가 속에 저렴한 가격이 주목받으면서 지난해 이 창고형 할인점 체인의 매출은 1년 전보다 5.2%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신선식품 매출은 그 2배인 11% 늘어 전체 매출을 견인했습니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이커머스의 등장에 설 자리를 잃어가던 기업형 슈퍼마켓도 최근 신선식품과 즉석 조리식품을 늘리면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도보로 필요한 상품들을 적시에 구매할 수 있어 이러한 장점들이 있고요. 또한 소단량 상품들이 많아 장바구니 금액을 낮출 수가 있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앞다퉈 신선식품 판매를 강화하는 건 온라인 쇼핑에 비해 강점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직접 보고 신선도를 확인하려는 수요 때문인데 이로 인해 유통의 중심이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중에도 여전히 신선식품 구매의 80% 이상은 오프라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선도라든지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제품의 품질로 승부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오프라인 신선 매장에게 남겨진 것이죠. 하지만 최근 대형 이커머스들이 신선식품 판매에도 적극 나서면서 온 오프라인 업체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 카드를 뽑아들었습니다. 무역 수지에서 적자를 남긴 나라엔 동맹국이어도 무조건 관세를 매긴다는 건데요. 또 비관세 장벽으로 인한 미국의 손해까지 따져서 상호 관세를 책정하겠다고 했는데 당장 우리의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와 반도체부터 비상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미 FTA에 따라 대부분 무관세인 만큼 괜찮을 거란 일부 기대는 순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외를 두지 않고 상호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했습니다.
Whatever they charge us, we're charging them, so it works out very well. It's a beautiful, simple system, and we don't have to worry about, gee, we're charging too much or too little. 자동차만 해도 유럽은 미국의 4배인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직격했고 인도 모디 총리에겐 며칠 전 요르단 국왕에게 그랬던 것처럼 면전에서 압박하며 무기와 에너지 구매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I think some very big things to talk about. Number one is they're going to be purchasing a lot of our oil and gas.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의 12국가인 인도를 관세 악당이라고 불렀지만 이런 관세만이 아니라 비관세 장벽과 환율 그리고 규제들까지 모조리 따질 태세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버는 나라는 모두 관세로 응징한다는 겁니다. 미국은 비관세 장벽까지 따져 관세를 책정할 것이라고 공개한 만큼 대미 흑자액이 약 81조 원인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미 수출 1, 2위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가 비상인데 자동차 관련해선 한국의 안전과 환경 규제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반도체의 경우는 미국에서 만들면 보조금을 준다는 반도체법까지 재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이중의 압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4월 1일까지 나라별 관세 계획을 완성해 부과하겠다는 건데 나라의 최고 리더십 자체가 부족해진 상황에서 트럼프의 무차별 관세 태풍을 과연 버틸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